안녕하십니까. 226페이지 저당권 할 차례입니다. 실강의를 안 들으신다 해서 강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학원 그 일정에 따라서 올라오는 강의를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들어두셔야 코로나 조금 풀렸을 때 학원 오셔서 쫓아오실 수 있게 됩니다. 자, 226페이지 저당권 할 차례인데요. 민법 총칙이란 걸 봤죠. 법률행위 유효요건. 법률행위 계약 같은 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걸 봤죠. 두 번째, 그게 유효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생기고요. 그 권리 중에서 물권이라는 권리를 보고 있습니다. 총론을 봤죠. 총론 부분에서는 물권의 기초, 그 다음 물권 변동. 물권 변동에서 이제 등기 관련된 거 몇 개 봤죠. 강론에서 점유권 봤죠. 소유권 봤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까지 봤죠. 이렇게 지금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췄을 때 행위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권리 중에서 물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게 있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저당권이란 걸 보게 됩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도 간단하게 개념 정도, 특징 정도 생각해 볼 겁니다. 일단 저당이라는 뜻이 좀 낯설죠. 많이는 들어봤는데 저당이라는 뜻이 뭘까를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갑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1억을 빌려준다. 그리고 갑은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 그럼 보통 은행은 요 101호에다가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자, 요때요 저당권. 생각해 봅니다. 은행은 즉 저당권자는 요 101호를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리고 반환을 거절합니다.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죠. 전당포 주인도 돈 갚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라든가 질권 같은 것들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빨리 돈을 갚게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얼른 돈을 갚고 물건을 되찾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은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죠. 저당권자 을은 101호를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유치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신 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을의 생각, 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나중에 갑이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을은 101호를 점유하지 않은 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 넣어서 1억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요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물의 교환가치, 101호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 101호의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요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이 표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념적이라는 건 생각을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101호를 실제 딱 지배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지배해. 머리로만. 어떻게?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넣어서 채권 회수해야지라는 을의 생각. 그걸 이렇게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상태에서 실제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 101호를 경매 넣어서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요게 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길잖아요. 개념이 기니까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356조가 있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때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못에 박혀 있죠.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이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 지배, 이런 말이 나오죠. 변제가 없을 때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저당권의 특징 중에 동그라미 2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게 저당권의 특징이 됩니다. 뜻하고 특징이 간단해요. 점유를 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요 101호에 저당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는 확인을 못하니까 등기 등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민법상 저당권은 토지, 건물, 등기가 가능한 지상권, 전세권, 요거를 객체로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 4개 기억합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민법 이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목이라든가 자동차,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법이고요. 민법에서는 딱 이 4가지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의미, 특징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취득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의 취득. 성립 또는 취득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도 권리니까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겠죠. 법률행위, 계약, 법률 규정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당권은 유치권과는 달리 약정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보통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당권은 거의 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법률행위. 이때 계약이 2가지. 자,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는 경우 생각합니다. 먼저 돈부터 빌리죠. 그게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출약정이죠. 돈 빌리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또 하나,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필요하죠. 저당권 등기.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니까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계약 2개. 이때 요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하실 거,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닌 별개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 신용대출이라는 거 아시죠? 신용대출은 담보 같은 거 제공하지 않고요. 돈을 빌리는 계약만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설정 계약 같은 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이 반드시 결합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별개의 계약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개의 계약. 자, 여기서 3번째.
당사자가 누구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는 차주라고도 부릅니다. 차주. 자동차 주인이 아니고요. 빌릴 차자로 씁니다. 채권자는 대주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되고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때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부종성이라는 걸 봤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담보권도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을인데 저당권자가 병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돼. 등기가 되는 게 원칙. 나중에 예외를 보겠지만 원칙을 기억해달라.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면에 이제 설정자가 나오는데 이 저당권 설정자는요, 이 담보물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물 소유자. 자, 갑이 돈을 빌립니다. 채무자 갑입니다. 101호가 갑소유입니다. 그럼 설정자는 당연히 채무자 갑이 될 거예요. 반면에 돈은 갑이 빌리는데 채무자는 갑의 이름으로, 갑이 은행 가서 갑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데 저 101호는 부인 병소유자예요. 또는 아버님 병소유자. 그러면 돈 빌리는 채무자는 갑인데 101호는 부인이나 아버님 병소유라면 설정자는 병이 되는 거예요. 즉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요 채무자가 아니면서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요 물상보증인은 일반 보증인하고 조금 달라요.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한테 갚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보증인이에요. 반면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목적물만 날릴 뿐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갚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부담하지 않아요. 목적물 가지고, 자기 물건 가지고 그 물건 한도로 책임만 질 뿐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 물건만으로 책임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설정계약의 당사자를 구별한 후에 매치.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 원칙이다. 반면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일 수 있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226페이지 네모 2번의 저당권의 성립이라고 양가로 1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등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위에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 대상이 되는 것만.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당권은 이런 뜻과 이렇게 취득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당권은 그 효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세한 내용 이제 다음 순환해 보고 입문 과정에서는 저당권의 효력 중에 잘 나오는 거 4가지 또 개념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당권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목적물의 임의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에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에요.
갑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이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 경매와 관해서는 경매의 절차의 문제가 우선 변제와 관해서는 다른 권리와의 선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효력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부수적인 효력 4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 첫째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요. 여기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건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에 넣었을 때 그 경매 대가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얼마까지 후수리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무엇을 얼마까지 후수리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는가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고요. 우리민법 360조에서 5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매법원은 360조를 보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5가지를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 5가지 간단하게만 원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금을 말합니다.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약정이자를 말합니다. 다달이 얼마 주기로 하는 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을 미리 규정하는 게 있어요. 특약한 경우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세요.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 있어요. 손해배상. 요거는 줄여갖고 지연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연체이자. 그 연체이자는 이자라고 부르지만 이자가 아니고요.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그게 채무불이행을 이유한 손해배상인데 요 놈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놈은요. 1년분만 줘요. 1년분만. 채무자가 2년, 3년 연체했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1년분만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만 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감정평가 비용 같은 거예요.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이 저당권자에게 감정평가 비용 따위를 예납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런 거 저당권 실행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선 변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딱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뭐고 360조에서 뭐를 규정하고 있는가 딱 그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라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가 주유소를 경영하는데요. 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땅이 있죠. 주유소 건물이 있을 거예요. 갑이 돈을 빌려요. 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하겠지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하겠지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권과 건물 저당권이 별개겠죠.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칠 것이고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칠 거예요. 자, 이때 갑이 만약에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텐데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에 넣을 것이고요.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을 경매에 넣겠죠. 그래서 경락인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에는 땅에 유류 저당 탱크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기름 탱크, 지상에 또는 건물에 주유기가 부착이 되거나 세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때
토지나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이 유류 저장 탱크나 주유기, 세차기도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죠. 분명히 엄격하게 말하면 땅만 경락받은 거고 건물만 경락받았기 때문에 이런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주유기, 세차기도 경락을 받는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목적물의 범위라고 합니다. 목적물의 범위. 그래서 이 목적물의 범위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를 목적물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단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이다. 당연히 토지 건물에는 저당권을 미칠 거고 플러스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합물, 종물. 아하,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주유기라든가 세차기가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요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요것만 판단하게 되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밝혀지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부합물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토지 건물의 구성 부분. 여기서 말하는 부합물은 떼어나기가 굉장히 곤란한, 단단히 부착이 되어 있는, 떼어나기가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부합물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료 저장 탱크입니다. 주유소 만들 때 유료 저장 탱크는요, 그냥 파묻는 게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박아버리죠. 땅으로부터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부합물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합물이죠. 아, 그러면 경락인은 유류 저장 탱크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 종물은요, 토지 건물의 부합물은 구성 부분인데 종물은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독립물. 토지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물건인데 플러스 이 종물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 건물, 이걸 주물이라고 하고요. 주물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 요게 종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물은 개념 요소가 두 가지예요. 독립물이면서 주물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 자, 그럼 주유소로 돌아오게 되면 주유소는 일상 용도가 주유고요. 주유에 꼭 필요한 게 주유기죠. 그러니까 이 주유기가 종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차기는 독립물이긴 하지만 주유소의 일상 용도가 세차는 아니죠. 따라 세차기는 종물이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주유기, 세차기 둘 다 쉽게 분리가 가능한 독립물이기는 하지만 주유소의 일상 용도는 주유기 때문에 주유기만 종물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첫 번째고 목적물의 범위에서 두 번째, 나중에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봐야 될 거고요. 따로 볼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물상대유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상대유는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 한번 봤으니까 다 간단히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효력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가요, 저당권의 효력에서 366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366조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에서 간단히 봤었죠.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땅과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 담보로 돈을 빌리고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소유 땅에다가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텐데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니까 토지만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경매가 돼서 병에게 경락이 되었을 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됐죠. 이럴 때 요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66조 법정사건이에요. 여기서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려면 360조 법정사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이게 법정상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360조 법정사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이 나대지를 갖고 있고요. 건물 없는 땅, 나대지. 이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나대지의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지어요, 갑이. 이렇게. 값을 땅, 값을 건물. 그런데 갑이 빌린 돈을 갚질 못해. 그럼 저당권자는 당연히 땅을 경매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된 경우 왼쪽하고 똑같죠. 일단 토지와 건물이 갑소유였었는데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예요? 네, 왼쪽하고 다른 점은 저당권, 토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왼쪽과 다른 점이죠. 왼쪽의 법정상권은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있었어야 돼. 그런데 오른쪽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철거가 됩니다. 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갑에게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은 병소유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따라서 철거가 됩니다. 자, 이때 건물을 살려보자. 건물의 철거를 막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365조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란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에 넣을 수 있고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만 경매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365조에서는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를 넣게 되면 경매법원은 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을 허가함으로써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킴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게 일괄 경매권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괄 경매권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그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이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고 철거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를 넣으면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을 허가함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괄 경매권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효력 범위야 365조.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라는 게 나오고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효력 범위의 문제와 어렵지 않으니까 일괄 경매권의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나중에 볼 겁니다. 네 번째 저당권의 변동이 나옵니다. 저당권 양도 처분 저당권 소멸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특수저당권이라고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다음 순환으로 미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의 뜻과 특징과 저당권 성립 시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한데 당사자는 누군가,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특히 두 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괄 경매권 이 정도만 기본 뼈대를 잡아둡니다. 227페이지 네모 3번 저당권의 효력, 1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양가로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360조만 조문을 확인합니다. 쭉 읽으시고요. 특히 단서, 그러나 다음 거 지연배상이라고 돼 있죠. 지연배상이 뭐였었죠? 돈을 갚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이거죠.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고 하죠. 지연배상. 연체이자를 말하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맨 위에 목적물의 범위라고 358조가 있습니다. 358조만 확인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자, 부합물, 종물 기억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면 가운데 365조가 있습니다. 365조 바로 위를 보면 동그라미 3번 목적 토지 위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의 목적이 땅입니다. 토지 저당권,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이 시행되었을 때 여기 보세요.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법정상권 인정이 안 되니까 건물이 철거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철거를 막아볼 목적으로 일괄 경매권이라는 게 마련이 돼 있다.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먼저 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요건에 A와 B 첫 번째 것만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 딱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오른쪽에 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를 저당권에서 기억하자. 그래서 물권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민법 총칙과 물권까지 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계약법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계약법. 계약은요, 우리가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이었었죠. 그리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면 물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법률행위 가장 대표가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법률행위를 처음 할 때 종류를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눴었죠. 네,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눴었어요. 그 중에 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률행위하고 계약은 거의 동일 개념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계약법에서 보는 거예요.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5문제 정도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론 5개, 강론 5개. 강론에 가면요 3개의 계약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있고요, 교환 계약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죠. 매매 계약. 강론 가서 보면 되고요. 자, 총론은 첫째, 계약의 기초. 계약의 뜻과 계약의 종류, 뭐 이런 게 나오죠. 계약이란 게 도대체 뭐냐? 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계약의 성립. 계약의 체결을 말하죠. 계약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가? 여기 나옵니다. 이때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조문을 8개를 보시게 됩니다.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8개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 8개를 불행하게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 또 하나,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에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데 그거 말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인데 어떨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인가? 여기 하나 나오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해서. 세 번째, 계약의 종류를 보다 보면 쌍무계약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쌍무계약이란 건 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입니다. 매매계약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생기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걸 쌍무계약이라 하고, 계약의 대부분은 쌍무계약입니다. 계약의 대부분은. 그 쌍무계약에 공통의 효력 2가지를 총칙에 마련해 놨어요. 모든 계약은 아니고 쌍무계약의 공통의 효력 2가지.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란 거고요. 또 하나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입니다. 위험부담. 2개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권리와 의무는 갑하고 을에게 생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게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야, 돈은 병한테 줘. 나 말고. 그래서 을이 알았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만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병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이런 계약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5번째, 계약을 했고 계약이 유효해. 그럼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겨요. 자, 채무 측면에서 보면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매도인은 어떤 채무가 생긴다 그랬죠? 재산권 이전 채무. 매수인은 어떤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고요. 채무라는 것은 뭐뭘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이고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연히 약속은 지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안 지키더라 말이지.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갑 또는 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말이지. 그럼 당연히 매도인은 몇 차례 독촉을 하다가 끝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기미가 없다면 계약을 없었던 걸로 되돌려야 될 거예요. 계약을 안 했던 상태로 되돌려야 될 거예요. 야, 우리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해지라고 합니다. 계약법 총칙의 내용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물권보다 양도 훨씬 적고요. 내용도 훨씬 쉽습니다. 문제도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 암기, 쌍모계약의 효력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명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네 덩어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 최근에는 위헌부담도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저기 네 덩어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고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조금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12월 11일 날 민주당 의원 1명과 국민의힘 5명이 합쳐가지고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물론 아직 심사는 안 들어갔지만 상대평가로 바꾸는, 지금은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라는 게 뭐예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초과하는 사람은 다 합격시키는 게 절대평가죠. 각 과목별로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시키죠.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요. 대충 합격자 인원수를 정합니다. 뭐 올해는 5,000명 정해놓고 위에서 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합격자 수, 미리 정해놓은 합격자 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커트라인이 뭐 70점이 넘을 수도 있고요. 80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상대평가로 바꾼다고 말이죠. 물론 상대평가로 바꾸면 당장 시행을 안 합니다. 지금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의 그런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2년 내지 3년의 유예기간은 줍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장은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상대평가로 바꾸면 안 되죠. 이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로비너 가지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대평가로 바꾸는 걸 저지해야 되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 있으면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넣을 거예요. 또는 국회 게시판에 누군가 청원을 넣을 거예요. 거기 동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걸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을 까먹었네. 거기 문자 폭탄이나 전화 등을 해가지고 항의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지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할 여유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하겠다고 말이지. 통과가 안 돼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쓸데없는 짓은 무지하게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올해는 절대로 상대평가가 내년에 상대평가가 될 일은 없으니까 뭐 1년 내 공부만 마치면 됩니다. 자, 일단 계약의 기초 안에서 계약의 뜻을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계약의 뜻. 계약이란 것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뭐 하겠다는 약속이죠.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이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요,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생기겠죠. 계약이란 건 당사자의 약속을 통해서 요걸 합의 또는 의사합치라고 합니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위, 법률행위구나. 이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의사는 한쪽은 청약을 할 것이고 또 한쪽은 승낙을 할 거예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먼저 합시다. 청약을 할 것이고요. 상대방이 오케이 하겠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란 게 합치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게 계약이다. 이 계약의 뜻이 됩니다. 이 계약은 이게 뜻이고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어떤 원칙이 있냐? 계약 자유의 원칙이 돼요. 그렇죠? 법률 행위라는 건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건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한다는 개념 속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걸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첫째, 계약을 할지 말지. 체결 여부, 자유입니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체결 여부. 두 번째, 계약을 한다면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 세 번째,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내용 결정. 네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 구두로 할 것인가? 즉 방식 결정. 네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자유원칙. 계약은 자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약 자유원칙이라 하고 네 가지가 있더라.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그런데 이 계약 자유원칙이 100% 무제한 허용되진 않습니다.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되고요. 계약 자유원칙 제한 중에서 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요걸 우리가 민법 청취에서 두 개를 봤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하고.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하고 두 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약관이란 게 나와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 나와요. 우리 약관이라는 거 아시죠? 보험약관 생각해 보시면 되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죠. 즉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그런데 이 보험약관 같은 것들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지요. 이렇게 약관이란 것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지들 멋대로 만든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겠지. 그래서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이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규제하게 되는데 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다만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마련이 돼 있더라. 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관규제법이라는 걸 나중에 기본 설명에서 간단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약이란 건 뭐고 계약 자유원칙이란 게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 뭐 요 정도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약의 종류. 요 계약의 종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의의하고 원칙까지만 살펴보셨습니다.